한 여인의 속삭임이 들릴 것 같지 않나요? 색도 없는 얇은 선이 만들어낸 생동의 빛. 어떻게 그린 누구의 그림일까요? 나무 위에 날아가는 아주 조그만 새라든지 원경의 점처럼 보이는 사람의 묘사 등도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부 묘사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표현을 보여주었던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렘브란트 판 레인. 26살의 나이로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가 된 인물.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빛의 화가라 불렀습니다. 수많은 선의 굵기라던가 부식 방법에 있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했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시는 판화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길잡이가 될 그런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흑백으로만 표현된 그림. 이 선이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 앞에서 저는 왜 따뜻함이 느껴질까요? 렘브란트 판 레인, 그의 신기한 그림 세계가 궁금해졌습니다. 대구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전시는 미술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해외 교류전이었는데요. 세계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화가의 작품, 바로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가입니다. 올해 봄에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있었던 렘브란트 동판화 전시에 대구미술관의 큰 전시실에 맞도록 많은 작품들을 추가를 해서 새로운 전시의 형태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화가 아닌 세계 동판화 역사의 정점을 찍은 렘브란트의 판화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걸작 동판화를 120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근대 유화의 완성자 혹은 빛의 화가. 이제 그의 별칭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17세기의 사진가입니다. 전시 제목을 17세기 사진가라고 붙인 것은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 렘브란트가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도 같은 시선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판화에 담아내었기에 17세기 사진가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판화의 역사는 렘브란트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동판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화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위의 가난한 농부랄지 혹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아냈고 본인의 주변의 풍경을 아주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들도 전시실에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던 폭넓은 분야의 주제를 판화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렘브란트의 또 다른 판화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작가로서의 측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렘브란트의 동판화 세계에 들어서기 전 21세기 동판화 작가를 초대했는데요. 김서울 작가입니다. 판화 작업 중에서는 이제 동판화 작업 중에 이제 에칭 기법을 주로 해서 작업을 하는 에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크 스크린과 다양한 판화를 이용해서 설치라던가 개념적인 그런 확장된 판화의 장르도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판에 새긴 선을 부식시켜 만드는 에칭 기법. 에칭을 처음 공부할 때, 동판 화가를 꿈꾸기 시작했을 때,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만났습니다. 페인팅에서 바로크풍의 그런 화풍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 빛과 그림자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명한 표현이나 톤의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절정의 기술과 감각을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판화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특히 흑백을 가지고 색감이 없이 표현을 해야 되는 동판화 영역에서 정말 큰 두각을 드러냈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으면 작은 비밀까지 꿰뚫어 볼 것 같은데요. 그림자의 농담만으로 피어나는 표정. 그는 어떻게 평평한 동판에 살아있는 움직임을 담았을까요?
렘브란트는 기존의 그 파나가라고 불리는 작가들이 주로 기록화라던가 정물화, 풍경화 같은 화풍의 그림을 그렸던 거에 비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톤의 그런 표현이라던가 효과들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판화는 유명 화가의 작품을 똑같이 옮겨 그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단순히 그림을 복제하기 위해 판화를 그린 게 아닌데요. 직접 기법인 드라이 포인트와 인그레이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식액을 이용하는 에칭 작업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칭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많은 연구와 작품을 남겼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그레이빙이 사용된 부분보다는 에칭 작업, 그리고 그 톤을 보조하기 위해서 드라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봐 주시면 이 작가가 어떤 연구를 했고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각을 발휘하는지 조금 더 깊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얀 위텐보헤르트, 저항파의 설교자입니다. 이번 동판화 중에 유일하게 전시된 원판인데요. 렘브란트가 제작한 첫 번째 초상화 판화기도 합니다. 에칭은 동판화 표면 위에 부식 방지제인 그라운드라는 부식 방지액을 발라서 표면을 까맣게 만들고 이제 바늘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섬세한 바늘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가는 선의 표현도 가능한 것이 에칭의 특징입니다. 부식에 의해서 섬세한 선의 파임을 만들어낸 후 나중에 프린팅을 하게 되면 그 가는 선 안에 들어갔던 소량의 잉크가 선명하게 찍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전시와 같이 드로잉보다도 더 섬세한 그런 소묘적인 선들을 감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김서울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렘브란트는 에칭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동판화의 여러 방법 중에서 에칭 기법을 직접 만나보려 합니다. 조금 차갑지만 쓸쓸한 듯 하면서도 또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굉장히 표정이 있는 선을 나타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섬세한 표정들이 많기 때문에 작가가 그리는 선 중에서는 가장 솔직하고 또 많은 것을 한 번에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판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세기와 21세기의 동판화는 많이 다르죠? 색한지를 덧입혀 다양한 색감과 따뜻한 느낌이 묻어나는 김서울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전에 판화가 초반에는 기록화였다가 회화의 그런 복제본이었다가 또 렘브란트에서부터는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 같이 지금 에칭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굉장히 실험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또 다른 매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판화의 에칭 기법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전 처리를 한 후 얇고 뾰족한 바늘로 동판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판 위에다가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인데요. 이미 그 동판 위에 부식액이 발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식액을 섬세하게 이 철필로 긁어내서 부식액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편안하게 연필을 쥐듯이 가볍게 철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인그레이빙과 달리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가들이 조금 더 선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부식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부식에 따라 선의 느낌도 달라지는데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림을 찍어냅니다. 선을 이제 부식시키는 과정인데요. 그 동판을 산에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어넣어 놓느냐 하는 그 시간차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굵게는 우리가 쓰는 볼펜 굵기보다도 더 굵게도 가능하고요. 또 가늘게는 사람 머리카락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아주 먼지같이 아주 가는 선도 그릴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제 부식하는 부분입니다. 동판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작품이 아닙니다. 렘브란트의 수많은 걸작 역시 그러했는데요. 어느 날은 그림을 덧그렸고 어느 날은 여러 종류의 종이에 찍어냈고
어느 날은 잉크 사용법을 다양하게 바꿨습니다. 덕분에 작품 속 수많은 선이 살아 숨쉬는 모양을 갖게 됐는데요. 그의 이런 실험이 판화를 또 다른 예술 장르로 만들었습니다. 작가로서 정점에 이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작가로서도 명예를 얻었을 때인 1630년대 중반에 그려낸 자화상인데요. 이 자화상은 동판화 중에서도 걸작일 뿐만 아니라 렘브란트의 전체 자화상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극걸작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전시실에서 이 작품을 감상하실 때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화가의 시선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인그레이빙과 에칭, 드라이 포인트, 다양한 판화의 그런 기법을 모두 다 총동원해서 제작된 작품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드라이 포인트 기법을 추가를 해서 따뜻한 솜과 같은 그런 몽실몽실한 검은 톤을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작가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면 평평한 종이 속 검은 선들이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가 왜 17세기 사진가라 불리는지 작품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판화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상 유화보다는 좀 작은 작품들인데요. 작품 자체가 작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경탄스럽기 때문에 작품을 세세히 들여다보시고 작품 안에 들어있는 세부 요소들을 충분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풍경에는 바람을 새겨놓고, 거리에는 삶을 새겨놓고, 초상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새겨놓은 화가. 이 작가가 빛과 그림자만으로 얼마나 이 화면을 잘 포착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를 눈여겨봐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도 눈길을 돌렸던 이 거장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보고 자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한 사람 렘브란트. 120점의 작품 속에서 예술을 향한 그의 삶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동판화의 유려한 선도 눈길을 끌었지만 오랜 여운을 남기는 건 누군가의 삶과 어느 풍경을 끊임없이 덧그려온 그의 시간과 그의 시선이 머문 자리였습니다.